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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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원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진행이 처음이라 조금 어색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이렇게 애플 토크쇼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애플앱에서 대표 멘토를 맡고 있는 피츠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할 예정인데, 혹시 JP님부터 먼저 이제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그 8년 차, 9년 차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제이점피라고 하고요. 현재 있는 도메인 영역은 이제 가상화폐 쪽 도메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주로 맡고 있는 이제 직무, 포지션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회사 이전에는 카카오랑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동일하게 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원님 자기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샵라이브라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님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카카오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 9년 차 백엔드 개발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편집할 거니까 그냥 편하게 말하는 건데 혹시 님 그런 것들 드러나도 괜찮으신 건가요? 저 사실 이거 이름 못 바꾸나요? 그 조시로 바꾸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자기소개 다시 하시겠어요, 그럼?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계열사의 핀테크 쪽에서 일하고 있는 조시라고 합니다. 이전 회사는 스타트업에서 주식이랑 코인 같은 것을 다뤘었고, 그 전 회사에서는 메시징을 다루는 다양한 일을 했던 백엔드 엔지니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업계를 봤을 때 채용이 많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멘티분들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조시님도 혹시 멘티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좀 고민이 확실히 많아진 것 같고, 저는 면접하는 것을 좀 가능하다면 녹음을 좀 해오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명 이제 멘토링이 끝난 친구인데도 한번 들고 와가지고 같이 들어봤는데, 저는 사실 떨어질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쪽 회사의 지인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왜 얘가 떨어졌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런 걸 좀 물어봤었는데, 어, 그 친구도 사실 잘 이유는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해주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요즘에 AI가 들어오면서 좀 사람을 찾을 때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다른 데로 지금 이제 최종 합격이 됐는데 확실히 좀 문이 높아진 것 같다? 그 이미 AI가 잘 하고 있고 AI가 어지간한 주니어의 몫을 해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눈 높게 해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면접까지 갔다라는 건 실력이 꽤 있으신 분이라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결국은 경쟁이 매우 심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네, 경쟁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적은 인원을 찾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최근에 제 팀만 해도 TO를 하나 줬었다가 뺏어갔거든요. 저도 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AI가 생기고 나서 오히려 개발자들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다고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일은 더 주려고 하고 맞아요. 혹시 규원님도 이제 CTO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혹시 이제 네. 좀 지원하는 분들이 좀 너무 수준이 높아졌다라거나 경쟁이 좀 치열하다라거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AI 영향은 그렇게 체감을 못하고 있긴 해요. 근데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지인들,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저처럼 CTO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채용자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음, 우선 AI의 불확실성도 분명히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훨씬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엔지니어를 채용할 때 그냥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합격이야. 이 사람은 훌륭하지 못해서 불합격이야. 이게 아니고 지금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혹은 비즈니스를 추진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 당시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력서 훌륭하고 인터뷰에서 기술 질문 꼬박꼬박 잘 질문했다고 채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회사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템포로 앞으로 비즈니스를 추진하려고 전개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또 기존 멤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과 더 빠르게 동화돼서 빠르게 협업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AI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실제로 채용하는 사람 관점에서 제가 느끼거나 얘기를 들었을 때는 AI 때문에 사람 뽑을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투자 상황, 시장 상황, 혹은 또 더 넓게 봐서는 어떤 금리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개발자 채용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이런 입장이 제가 겪었을 때는 제가 접했던 정보에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자면은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서로에게 궁금한 거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언해 주신 규원님이나 아니면 조신님한테 궁금한 거 계속 이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같이 끼어들어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 질문 그럼 하나 있는데요. 네. 샴 라이브는 꽤 큰 회사이지 않나요? 어떤 자금을 고려해야 될 만큼의 회사인가요? 일단 큰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 지금 전체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되고 음, 그 중에 엔지니어가 한 50%좀 넘습니다. 제가 근데 사실 지금 제 아, 멘티분 중에 한 분이 샴 라이브를 최근에 봤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도 그 당장 지금 자금 상황이 안 좋지는 않고요. 작년에도 그 재무적으로 나쁘지 않은 성과 냈고 올해는 좀 더 좋은 성과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 좀 넉넉하게 운영하기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저희는 그래도 약간 대기업이라서 뭔가 조금 더 쿨할 줄 알았거든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번에 영업이익 나온 것도 보면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확실히 좀 금리라든지 지금 환율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뭔가 경제도 더 얼어붙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또 이제 저도 세 분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또 이제 멘티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또 이제 개발자를 지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또 조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새 대기업도 다 이렇게 채용 줄이고 있고 AI에 대한 공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제 개발자라는 길을 가는 게 맞을까? 어차피 없어질 직업이거나 아니면 또 이제 뭔가 좀 떨어지고 있는 직업 같은데 내가 이걸 고르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세 분의 의견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뭐 정답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제가 느끼는 것과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개발자가 완전히 AI에게 대체될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절대적인 포션,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비중은 좀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그 이유는 뭐 아까 뭐 AI 때문에 채용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시긴 했는데 보고 있으면 AI를 쓰는 게 그냥 웬만한 주니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 낫다라는 솔직히 생각도 하고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AI를 더 잘 활용하다 보면 사실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조직원들의 그런 퀄리티라던가 그런 생산성이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이 시간 동안 이런 업무량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요즘은 AI한테 이제 업무를 맡기고 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 충분히 생산성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전체적인 좀 포션은 줄어들 것 같기는 하지만 뭐 기존에 새로운 직무가 또 생긴다거나 또 이제 직무별로 영향도는 다를 것 같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시 주제를 하나 더 던져보자면은 아까 이제 채용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멘티분들도 만나보셨을 거고 또 면접관으로 참석하시면서 좀 지원자분들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그래도 요런 사람들이 합격하더라 좀 와우 포인트가 있었던 그런 지원자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이님부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볼 때 그냥 기본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딩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요즘에 AI가 많이 대체를 하는 것 같아서 코딩 실력을 본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컴퓨터 자체에 대한 기본기가 있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또 논리적인 사고를 잘 하시는 분이면 높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조신님 회사는 어떠신가요? 저희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이랑 좀 따로 밥을 먹었는데, 일단 공통점은, 이 사람 나보다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두뇌 회전이 굉장히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공통점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되게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런데 또 트렌드도 좀 빠르게 섭취를 해서
벌써 어떤 AI를 어떻게 쓰자라는 가이드를 문서를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입사한 지 뭐 이제 한 달 됐나 이렇게 된 친구인데요. 사실 저도 최근에 AI를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그런 가이드를 보고 나서 다시 써보니까 아, 이래서 AI가 이렇게 공격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 시니어 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문서를 작성해서 벌써 많은 공감을 얻고 할 정도로 어떤 자기 일에 대해서도 주도성도 갖고 또 그러한 자신의 생각이나 갖고 있는 지식을 글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걸로 봤을 때 되게 좀 확실히 진짜 좀 뭔가 어떤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또 이 멘티들을 이렇게 스킬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좀 요즘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AI가 있다고 해서 진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코드가 나왔을 때, 이게 맞다, 틀리다, 혹은 뭐 보안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런 생각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초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막 두뇌 회전이 빠르다라고 했던 것이 제가 봤을 때 타고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트레이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논리적인 사고도 사실 트레이닝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럼 트레이드 오프를 따졌을 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 두루뭉술한 문제를 굉장히 명쾌하게 쪼개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트레이닝으로 할 수 있어서 이런 거를 '난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또 저랑 할 때는 되게 잘 되는 멘티분이 있어요. 막 너무 잘해요. 대답도 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면접 녹음한 걸 딱 들어보면 '이거 나한테 말했을 때 너무 잘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말했지?' 약간 이런. 그럼 또 그 긴박한 어떤 긴장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서 평소 자신이 했던 생각을 그대로 말할 수 있게 할까? 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규원님도 좀 이제 구직자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이다 하고 좀 인상 깊었던 분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좀 입장이 조금 개발자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회사의 경영 관점에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특히 스타트업에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은 항상 자원은 뭐 인적 자원, 뭐 시간, 돈 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조직이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빠르게 성장을 취해야 되니까 저는 전에도 이제 스타트업에 일하면서부터 가졌던 생각이 문제를 잘 이해하거나 문제를 잘 찾아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 능력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컴퓨터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틀린 답변을 해도 감점을 별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틀린 답변을 하더라도 그 답변을 생각하게 된 과정이 합리적이라면은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스타트업이라는 한정된 자원에서 높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조직에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컴퓨터와 관련된 지식, 엔지니어링 지식만 쌓여 있는 분들은 이런 선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솔루션을 내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개발자, 프로그래머고 엔지니어고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야라는 아이디어도 너무 강한 사람들은 그걸 사용해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가끔은 진짜 실제로 뭔가 제품을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작업인데 가끔은 이런 제품 개발하거나 코딩을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해내는 사람은 저는 이제 많이 높은 점수를 줬었는데 AI, 그러니까 코딩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면서 저도 뭐 회사에서는 핸즈온을 그렇게 뭐 많이 할 기회가 있진 않긴 하지만 제가 관리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할 때는 대부분 거의 99.9% 이상의 코드를 그 코딩 에이전트가 작성하게 하는데 이때 제가 많이 하는 활동은 컨텍스트를 풍부하게 하고 프롬프트를 풍부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의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은 내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의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코딩 에이전트를 쓰면 쓸수록 제가 기존에 가졌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분석해내고 거기에 적합한 또 가장 비용 효율적인 해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높이 샀던 게 저는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딩 에이전트 때문에. 혹은 또 반대로 좀 탈락을 주로 하시는 좀 흔한 개발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좀 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도 혹시 이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요거 제가 그냥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반대로 저는 기술에 대한 것을 약간 뭐 실제로 암기인지 모르겠지만 질문하면은 거의 암기한 것을 그대로 말씀하듯이 술술술 뱉어내지만 물론 그거 자체는 전혀 나쁠 게 없는데 그런데 그 기술을 왜 사용했는지 당시에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기여가 있었고 그 기여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 혹은 이 코드의 사용자는 어떤 가치를 얻어냈고 그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회사는 또 어떤 수익을 냈는지에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첨언하자면은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한 10년 이상의 스타트업 CTO 경험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인재상이지 이것이 어디에서나 다 가장 우선이 되는 인재상이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멘티분들한테는 두 가지 얘기해 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선호한다. 플러스 하지만 당신이 인터뷰를 할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답변이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반드시 배우고 습득해서 인터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되게 공감 가는 말인데 저도 멘토링을 할 때 멘티들한테 제 말 맹신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저와 다른 기준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멘티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좀 이제 꺼내게 된 계기가 저도 이제 좀 지원자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또 멘티분들 혹은 또 이제 잠재 개발자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또 취준생들끼리만 네트워킹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이제 국비학원 출신 분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이제 국비에서는 MSA랑 카프카 사용이 거의 이제 국룰처럼 되어버렸더라고요. 이제 심화반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취업하려면은 MSA 카프카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도 많이 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외에도 이제 좀 다른 채용하시는 분들의 시각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니즈가 있습니다. 혹시 조신님도 좀 이제 멘티분들이나 구직자분들을 봤을 때 좀 널리 구직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정보와 사실과 다른 정보가 좀 퍼져 있는 것들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거나? 진짜 그 카프카를 되게 꼭 써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면접에 들어오신 분이 썼던 프로젝트가 되게 간단하게 스프링 MVC에다가 MySQL만 쓰셨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써야 했다, 왜 MySQL이어야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카프카를 경험해 보신 적도 없어요. 뭐 레디스는 한번 써봤다고 하는데, 근데 그 모든 이유들이 트레이드 오프도 굉장히 잘 따져보았고, 이거가 이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구현을 했고 이렇게 사용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모든 면접관 분들이 너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규호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 프로젝트를 왜 했는가 이런 것도, 이게 조직 차원에선 어떠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의 어느 부분을 달성하는데 이게 필요했다, 이런 굉장히 좀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걸 왜 얘기했냐면은 방금 딱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막 이거 왜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위에서 시켜서요, 막 이렇게 답변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건 사실 다 알아요. 저도 위에서 시켜서 해요. 근데 그 시켜서 할 때 왜 시키는지를 좀 물어보거든요. 그래야지 그렇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혹은 이런 기능이 가능한데 이걸 추가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뭔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것들을 제가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개발자들이 그런 걸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 좀 맞습니다. 알아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이님 마이크에서 이제 동의하는 목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혹시 제이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저는 제가 이론을 중요시 여긴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이론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는 그 이론에 있는 것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걸 사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뭐 뭐라고 했죠? 국가에서 가르쳐 주는 그 학원? 이름 잘 생각 안 나. 거기서 그 MSA나 카프카를 한다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카프카나 MSA가 뭐 실버 블리처럼 모든 거의 정답은 아니다 생각하고 사실 장점이 뚜렷하고 단점도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너무 조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공감하는 게 그 교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엔 왜라는 거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왜를 아는 거는 사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직접 고민을 안 해보면 사실 답을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멘티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드리는 게 왜 이런 선택지를 했을지 스스로 납득을 할 수 있고 저를 설득을 시키든 스스로를 설득시키든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야기 드리면 그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저는 단지 개발뿐만 아니라 약간 컴퓨터 과학의 모든 영역이 사실 트레이드 오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n제곱이 걸리던 속도를 n으로 최적화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n만큼 썼다던가, 그러니까 메모리를 희생해서 시간을 선택한다던가, 또는 레디스라던가, 그러니까 카프카라던가 이런 것들은 결국에 뭐 속도를 위해서 뭐 비용을 더 쓴다던가,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결국에는 개발, 이 컴퓨터 영역에서의 그런 지나가는 핵심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또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는 채용할 때 또 중요하게 보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시님께 궁금한 게 하나 또 생겼는데, 요거는 또 멘티들의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지원자가 MVC만 써봤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새 구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아무래도 이제 뭐 내가 뭐 물경력이다, 아니면은 또 이제 난 아직 경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그래도 이제 좀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MVC 말고도 뭐 카프카, MSA 그런 것들, 화려한 기술들을 그래도 한번 써봐야 서류 합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이 좀 어떻게 서류를 잘 썼길래 이렇게 면접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으신지, 그런 것도 혹시 짚히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근데 저는 사실 막 멘티분들을 만났을 때 저 물경력이에요라는 말을 모든 멘티한테 들었어요. 근데 한 제가 가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만나서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건 물경력이 아닌데 왜 물경력이라고 생각하지?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제가 서류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써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어쩌면은 그분이 물경력이라고 생각한 게 자신이 한 일의 가치를 왜 했는지 이런 거를 모르면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거든요. 저는 막 가끔 너무 부러운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도 저 물경력이어서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 알고 싶어요. 그러는데 진짜 물경력이었던 분은 제가 한 명밖에 못 봤거든요. 그분은 이제 뭐 파견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케이스가 아니고 좀 어딘가에 소속돼서 어떤 프로덕트를 향해서 막 달려갔다면은 대체로 가치 있고 대체로 좀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뭘 했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진짜 물경력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 상황에서 물경력이라고 한다면은 어, 좀 목표하는 회사의 JD라든가 그 팀이 무엇을 쓰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출 필요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회사에 지원할 때, 어느 팀에 지원할 때 이런 거를 제일 위에다 써라. 뭐 이런 것을 좀 강조해라. 이런 것이 질문이 들어오게 판을 짜라. 막 이런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다 똑같군요. 저도 멘토링 할 때마다 물경력 소리를 안 하는 멘티분들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제 다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이력서 피드백 할 때마다 하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강점 찾아주기거든요. 이것저것 꼬치꼬치 캠으로 보면 다 나오는데, 근데 그게 강점인 줄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혹시 규원님도 좀 이제 멘토링을 하실 때 그런 이제 스스로를 물경력이라 생각하시는 멘티분들을 좀 많이 만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물경력이라는 딱 그 워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부분 뭔가 내 경력이 정말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애플앱에서 멘토링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나는 지금 커리어가 뭔가 내 원하는 대로 안 풀렸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걸 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멘토링을 신청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뭐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멘토링했던 분에서 느낀 건데, 이분은 정말 멘토링하면서 제가 놀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그분이 이전의 회사에서 일했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몰랐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을 뿐이 아닌데 어떤 회사에서의 분위기나 회사 구조나 본인한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채워질 만한 주변 환경 여건이 없었을 때, 그랬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럴 의향이 충분히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멘토링을 하면서 뭐 가끔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뭐 페어 프로그래밍도 하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자바로 애플리케이션 개발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뭐가 잘 안 됐는데 챗GPT한테 물어봐서 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왜 됐는지 물어봤어요. 왜 된 거냐? 그랬더니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까지 소스 코드를 다 이제 뒤져가면서 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왜 이게 해결이 됐는지를 찾아가면서 이제 보여드렸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내가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알려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만났던 멘티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멘토링 중에 이끌어냈던 분인데 막상 이전 커리어에서는 그랬던 어떤 경험이 없는 거예요. 들어봐도. 네, 좀 아쉽긴 했습니다. 안타깝긴 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얘기지만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는 건데 요새는 이제 주니어 분들 들어와도 그런 것들을 잘 말해주진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주제를 전해서 다시 AI로 돌아가 보자면은 이제 AI가 개발자를 대체된다라는 말도 많이 돌고 있고 공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또 이제 언론에서도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AI에게 대체 안 되려면은 트렌드에서 앞서 나가려면 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혹시 제이님은 또 따로 하시는 노력들이 있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시대가 왔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도 맞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된다라는 계속 제 생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도 그런 수식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 또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는 뭐 변하지 않는 거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는 기술은 바뀔 수 있어요. 뭐 옛날에 우리가 파이썬 2.0 쓰던 사람이 파이썬 3 쓰고 뭐 스프링 버전 올라가고 뭐 새로운 기술 나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근본 기술 기간은 바뀌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게 있을 때 새로운 기술도 더 빠르게 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당연히 근데 취업을 위해서는 뭐 트렌드한 것들에 대한 도전도 필요하지만 그 기초를 잘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 지금 공부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계속 더 공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근데 또 혹시 네. 저는 이제 경험이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 네. 드려봐도 될까요? 네. 네네네. 아마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화석 같은 사람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코딩할 때는 뭐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 관심사는 어떤 것들이었냐면은 64KB 컴퓨터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픽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려면은 그 작은 메모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한 10년 지났어도 한 뭐 128메가 메모리를 가진 PC에서 어떻게 하면은 스프레드시트를 어떻게 하면은 비용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은 사실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배우고 데이터 구조를 실제로 배우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지금은 그렇게 코딩하는 사람들 보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당시에는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했어요. 비트 하나가 아까워가지고 데이터 네. 범위가 몇인지 고민을 해서 그러면 비트 몇 개 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또 디스크에 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은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지금 그렇게 개발한다고 하면은 정말 미친 사람 소리 듣겠죠? 바로 해고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이스큐엘 쓰던가 포스트그레스큐엘 쓰면 데이터베이스를 왜 만들지?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 의견 아니고요. 근데 그 기초가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한 기초라는 거는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네. AI 시대에 뭔가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 하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물론 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내 일 중에 AI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AI에게 대체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빠르게 AI에게 넘기고 나는 다른 일을 더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는 사람이 오히려 AI에게 대체되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저는 아까 그 기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기초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기준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MySQL 쓰는 거, 저는 이건 기초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초는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 단위, 컴퓨터에서 비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바이트가 어떻게 구축되고 그 위에서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고 또 네트워크가 갖는 물리적인 한계는 뭐고, 예를 들어서 물리적 이야기를 하면 왜 컴퓨터한테 물리 이야기가 나와 하지만 사실 네트워크에서 있는 최대의 한계는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거거든, 정보가. 결국에는 레이턴시는 존재하고요. 심지어 CPU랑 메모리 사이에서도 레이턴시도 존재하고 메모리와 캐시 사이에서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저는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DB를 구축하고 MySQL 쓰고 이거는 내가 컴퓨터가 돌아가는 원리를 잘 알고 거기서의 그런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활용하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DB 구축, MySQL 이거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고 그 근간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MySQL 쓰지만 거기 내부에 있는 인덱스에 사용되는 우리 비트리, 이거는 사실 거의 20, 30년 더 나아가서는 거의 비트리가 처음에 재창되고 나서부터 바뀌지 않는 사실 가장 코어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알았을 때 내가 더 DB를 잘 쓸 수 있고 또 MySQL이 돼서도 내가 그걸 더 잘 최적화할 수 있고 이러한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조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 되게 대체될까 봐 겁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 있으면 사실 부딪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진짜 이게 내가 어떤 허상을 두려워하는 건가? 아니면은 실체가 있는 건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좀 AI를 정말 적극적으로 요즘에 써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어요. 이걸 하면서 아마 제가 찾아냈던 게 규호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것 같아요. 뭘 AI한테 맡겨야 되지? 뭐를 얘한테 넘겨야 내가 더 많은 일을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지? 이거를 좀 찾아내는, 그거를 하면서 좀 많이 써봤던 것 같아요. 저의 지금 목표는 유튜브 쇼츠를 계속해서 자동화를 만들어서 다개국어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그냥 업로드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일을 하는데 걔는 걔대로 돈을 벌게끔 만드는 걸 AI로 만들고 있어요. 해 보니까 AI의 능력이 어느 정도구나가 좀 파악이 됐고, 또 이런 거는 AI가 잘 못하니까 결국 내가 손을 좀 대야 되네라는 것도 좀 조금씩 파악이 되고 있고. 근데 제가 그 회사 근처에서 이제 만나는 개발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회사에서는 이젠 너가 코딩하지 말고 AI한테 100% 맡겨라. 그러니까 지금 너가 AI를 써서 생산성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맡겨라. 그래서 AI와 너가 최적화되라. 이런 요구를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 뭐가 대체되지 않는다가 저는 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저도 막 지금 다양한 회사들에 막 접촉을 하고 있어요. 너네 회사가 이런 걸 필요로 해? 너네 회사에 이런 거 있으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걸 좀 물어보고 다녔어요. 이게 좀 더 구체화되면 저도 딱 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겠는데,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좀 기성회사에서 AI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지금 IDC를 쓰고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인프라에 AI를 넣어서 우리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나의 역할이 어쩌면 그런 정말 AI에 굉장히 멀리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AI에 가깝게 끌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코딩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겠지만 코딩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은 막 MSA, 저희도 막 엄청난 MSA지만 막 5개 서비스를 거치면서 오는 데이터를 AI가 다 이렇게 쉽게 만들어주진 못하거든요. 막 여러 서비스를 거치고 여러 개를 뭐 컨슘을 하고 뭘 어디다 프로듀싱한 걸 동시에 판단하지 못하니까 어쩌면
좀 아키텍트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나? 혹은 인프라를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으려나? 좀 이런 거를 저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점점 저의 방향이 저는 더 AI를 한번 좀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근데 정말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그 JP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이 바뀌지 않는 지식 있잖아요. 막 지식이 막 바뀌잖아요. 계속 뭐가 자꾸 나오지만 그 바뀌지 않는 그 정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1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나왔던 뭐 TCP/IP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알고 있어요. 이 코드가 옳다 그르다 여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찝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막 그 귀중한 그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을 등한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개발자로 취업할 때는, 신입 때는 사실 막 쿠버네티스 몰라도 됐거든요. 그냥 뭐 IDC에서 막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신입분들은 막 쿠버네티스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지식의 어떠한 단계에 이르는 속도가 굉장히 일단 빨라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럼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말씀하신 대로 대체될 분야는 빨리빨리 대체가 되고, 그렇게 하는 분야를 더 깊게 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 중이라서 저도 결과를 모르겠어요. 저도 요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아까 그 조슈님 얘기에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너무 이론을 하지만 사실 이론이라는 거가 베이스가 되는 거고, 뭐 최신의 말씀 주셔서 AI가 할 수 있는 일들, 뭐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시도해보는 거는 항상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회사에서 가능한 기존에 코딩하던 것보다는 AI 이용해가지고 뭔가 구현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시도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시대 때 뭐 내가 뭔가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울 수 있겠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당장 1년 전만 해도 우리 AI는 뭐 그림 못할 거야 했지만, 영상 못할 거야 했지만, 어느 순간 그는 AI가 영상도 만들고 있고 그림도 만들고 있고요. 그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 이거를 제가 매번 이렇게 발전해가는 거를 다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나 이런 발전은 그냥 좀 피상적으로 좀 그냥 따라가 기술 해보는 정도로만 하고, 약간 좀 더 그냥 노후 레벨에 해보자 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저는 지금 확실히 뭔가 변화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건 사실이지만, 한 번도 제가 처음 코드를 쓰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변화가 없었던 적은 없었고,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기대와 공포는 계속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아까 비트리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은 비트리와 디스크 동작 구조를 고민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가,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시대에서 누가 그런 거 한다고 하면은 전 뜯어 말리고 싶고요. 네, 그런데 그 뜯어 말리는 거 자체가 지금 뭐 그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 정도 세상이 한 30년, 40년 사이에 그렇게 변화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공포스럽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변화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 변화가, 제가 하는 일도 계속 변화했거든요. 세상만 변한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일도 계속 변화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하기보다는, 근데 제가 너무 오래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좀 그 다른 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15년 전쯤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더 오래 살아남았고, 그랬던 것처럼 AI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공포는 좀 어떤 공포였었나요? 당시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떠오르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기업이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내 소중한 데이터를, 우리 회사의 소중한 데이터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서버가 아닌 곳에 저장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가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클라우드를 홍보하는 뭐 소위 애드버킷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의 소중한 돈을 당신의 집에 두겠습니까? 은행에 보관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클라우드가 더 안전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반대로
그만큼의 공포심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기존의 인프라 엔지니어 분들은 공포라기보다는 저항이 컸어요. 클라우드에 대한. 그래서 클라우드는 여러 가지 좀 보안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던 분들은 클라우드 변화가 본격하게 도입되면서부터는 좀 도태됐고. 근데 이게 더 예전으로 가면은, 예전에 되게 재밌게 봤던 어떤 토론이 있었는데, C를 하던 프로그래머들이 지금은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C++ 프로그래머들 대상으로 C++는 너무 느리다라는 공격을 엄청나게 퍼붓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C++가 느리죠. C에 비해서 느린데 가상함수 테이블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느리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떤 가치를, 아까 트레이드오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레이드오프를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C++를 쓰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는데, 결국에 C만 주장하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정말 빠르게 2, 3년 후에는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됐어요. 그 이후에 자바가 나오고, 그 이후에 또 C샵이라는 언어도 나오고, 이런 변화가 크게 벌어졌는데, 그 변화에서 고립돼서 계속 C밖에 다룰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남아버린 사람들처럼 많이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지금까지 왔던 변화와 어떻게 보면 변화와 동일한 거죠. 그냥 변화의 하나일 뿐이고,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뭐 겪지 못했던 변화니까 더 커 보이는 변화일 수도 있고 공포일 수도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뭐 이거를 공포에 휩싸여서 너무 또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근데 반대로 또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다만 규원님 말씀처럼 규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개발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그런 굴곡들을 또 보셨겠지만, 사실 이제는 주니어 레벨이라던가 사실 최근 뭐 10년 동안 해본 입장에서는 이 AI의 도입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급변을 떠나서 이제 당장 와닿는, 그 와닿는 것도 이제 개발자를 떠나서 모든 도메인에 와닿는 그런 변화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변화라고 또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클라우드 때랑은 또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때는 뭐 개발자나 그런 인프라 쪽 분들에게 좀 더 영향이 컸다라고 하면, 요즘은 그냥 뭐 당장 제 와이프 전공이 컴퓨터가 아닌 와이프만 해도 AI 개발이고 어쩌고 저쩌고가 이라는 이야기를 매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오는 그런 압박감이라던가 그런 변화의 정도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세 분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기본기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멘티분들이라거나 또 이제 성장하고 싶은 개발자분들 입장에서 기본기를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는 게 또 많이 고민하시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새 링크드인이나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럼 이제 학습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었다, 이제 그런 기본기는 AI가 다 알려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조신님은 그러면 혹시 이렇게 AI가 나오고 나서 이런 기본기를 공부하는 방법이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은 안 바뀌었는데 시간은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잼미나이에 보면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책 PDF 같은 거 그 이북으로 산 것을 거기다 업로드를 해버려서 거기서 이제 막 제가 질문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한 셀프 멘토링을 하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책을 보고선 뭐 책에 있는 내용으로 이걸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내서 막 저는 공부할 때 막 다이어그램 같은 거 막 그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컴퓨터로 그리지도 않고 지금도 종이에다 손으로 그려요. 그런 걸 막 그리는데 좀 더 이제 빨리 그릴 수 있고,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이어지는가. 옛날에는 다 손으로 했다면은 지금은 좀 AI를 쓰면서 정말 제가 모르겠어서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찾기는 너무 귀찮은 그런 것들을 빠르게 막 찾아낼 수 있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바뀌지는 않았고 스피드는 좀 더 빨라진 것 같고, 그리고 제 멘티분들 중에서 그 AI를 너무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멘토님이 물어볼 것 같아서 공부해 왔어요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막 보면은 AI랑 얘기를 하다가 그 안에서 근데 네가 말해준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레드를 한번 받아봤어요. 어떻게 타고 들어가나 막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책이 없어도 AI를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책이 있으면은 있는 대로 또 깊게 공부할 수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방법이나 정말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지식들은 어떻게 보면 안 바뀌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AI 잘 쓰지 않는 그런 멘티분들께도 좀 같은 방법을 좀 권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 스레드를 그냥 허락을 받아서 그걸 공유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좀 이걸 사실 제안하면서 걱정이 되는 게 딱 이제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답만 찾고 끝내는 분들이 있고, 필요한 답은 당연히 찾고 그걸 하다가 호기심으로 더 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타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더 그냥 냅두면 돼요. 제가 더 뭐 할 것도 없어요. 막 알아서 잘 타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만났을 때는 계속 이제 저도 유도를 해야죠. 이런 거는 왜 안 찾아봤냐? 뭐 이거는 안 궁금했냐? 뭐 이러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 중에서 그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서 면접에서 이렇게 나올 법한 것들이 꽤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질문들도 있고요. 그런 걸로 좀 계속 가이드를 해줘야겠죠. 그게 제 역할이니까. 혹시 스레드도 검사하시나요? 그러면은 그렇게 AI 쓰시는 분들? 어, 다는 안 해요. 저는 잘하는 분들 거를 좀 받아봐요. 어떻게 쓰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공유해주고, 뭐 못하는 분들은 뭐 어차피 뭐 제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방향을 잘 못 잡으면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게 제 역할이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다 내놔라 이러지는 않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책을 사고 뭐 책을 보고 했는데 요즘은 LLM 뭐 챗GPT나 제미니 이용하면 그래도 비교적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토대로 막 공부를 좀 깊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는 CPU에 있는 제 메인보드 누마 어웨어 한 게 뭔가 개념을 좀 찾아보려고 열심히 좀 물어보면서 자료들도 찾고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저는 돌고 돌아 또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마 어웨어를 하는데 왜 누마가 왜 필요한 건지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특성을 모른다던가 왜 이게 장점이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물리적인 특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모르면 사실 더 질문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질문을 못 하는 거거든요. 알면 질문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더 질문을 다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음, 근데 진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답을 잘하는 사람보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AI를 잘 쓰려면 질문을 잘해야 되고, 질문을 잘하려면 문제 정의도 명확해야 되고, 그 큰 두세 개가 얽혀져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쪼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짜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 되면 어쩌면 AI한테 대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그 질문에, 저도 면접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원자로서 면접을 보면 면접관의 질문을 보고선 매력이 떨어져서 안 갔던 회사가 있거든요. 헤드헌터가 왜 여기 안 가냐? 그러니까 질문 수준이 난 여기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스킬이라든지 그 안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낳을 테니 AI한테도 더 잘 쓸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그 질문을 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AI가 항상 올바른 답변만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가끔 뭔가 틀려요. 그럼 틀렸다라고 인식하거나, 그럼 그 안에서 뭔가 예전에 어디서 얼핏 들어봤던 그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거나, 또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더 파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파낼 때, 이런 질문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이런 감각이 좀, 그 기본 지식? 그 기본 지식을 사실 기본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깊이 파면 또 기본이 아닌 것 같아요. 막, TCP도 맨 처음에는 정말 개떡 같았지만, 막 끌어올려서 뭐, 색이라는 게 나오고 막 온갖 것을 다 해서 최적화를 시키잖아요. 이 과정들을 알고선 TCP를 질문하는 거랑 모르고 TCP를 질문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인 것 같아요. 없더라고요. 네. 네, 저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관찰한 건데요. 그러니까 관찰해서 제가 이게 차이구나라고 느꼈는데 저는 이제 뭔가 차이가 있다고 느끼다가 뭔가 관찰하고 나서 이게 차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AI를 활용할 때 대부분 너무 잘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왜 안 되지는 되게 잘 활용해요. 얘한테 물어보고 이거 왜 안 되지? 뭐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은 오류 메시지 붙여주고 이거 해결해줘. 왜 안 되는 거야? 무슨 문제야? 뭐 이런 걸 잘하는데 제가 아까 좀 파고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발견한 건데 왜 돼지에 대한 걸 질문하는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래서 다르구나 했던 걸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서 AI를 사용해서 답을 얻었는데 그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됐으니까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자의 경우가 좀 과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제가 발견했던 뭐 그 스몰 데이터긴 하지만 조금 더 발전적인 성장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제를 좀 멘토링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자면은 이제 또 멘티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또 애플앱에서 멘토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멘토링을 받으면서 이 멘티는 정말 멘토링 잘 받았다 하는 모습이 보였던 그런 멘티가 있으셨는지 혹시 조신님도 그런 멘티가 있으셨었나요? 그쵸. 되게 기억에 남는 멘티? 그리고 끝났는데도 계속 연락하게 되는 멘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멘티들이 저의 성향을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만 물어보진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이제 깊이 있게 지식을 막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파고 들어가고 막 꼬리 질문을 하고 막 몇 뎁스를 들어갔다 다시 막 이렇게 돌아오고 막 이런 거를 몇 번 경험을 해 보니까 책을 놓을 때 '아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라는 그게 든대요. 음,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친구한테 여러 가지로 참 저도 많은 걸 느꼈는데 '멘토링이 결국에는 모의 면접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녹음해 온 걸 딱 들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약간 그 숨소리가 다 들렸어요. 긴장해서 막 막 네 막 이런 그 긴장이 다 들렸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아 그냥 내 멘토가 질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했다. 그러니깐 좀 덜 부담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뭐 그런 기억도 있고 또 막 관련된 한 번은 논문을 들고 온 친구도 있어요. 제가 맨날 논문 얘기하거든요. "논문 한두 개 보고서 면접에서 얘기해라." 그럼 "되게 있어 보인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진짜 논문을 하나 들고 와서 "이거를 캐시에 적용하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 수학이고 막 저도 또 막 분석해 봐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뭐 어쨌든 저 사람도 이제 필살기가 하나 생겼네. 어떻게 좀 음, 워킹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생겼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합격해서 저희 회사에 와서 밥 사주고 간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몇 명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면은 들을 때는 평소에 멘토링 할 때는 '뭔 소리 하는 건지 왜 저 사람이 저런 꼰대 같은 말을 할까?'라고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다 말이 맞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아 이 사람이랑 잘 맞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논문은 되게 꿀팁이네요. 저도 이제 한두 개쯤은 좀 외워뒀다가 아는 척할 때 쓰고 깊게 물어보면 이제 바닥이 드러나서 빨리 화제를 바꿔야 돼요. 살짝 면접 테크닉이군요. 네. 혹시 제이님은 좀 이제 멘토링을 이 사람은 좀 잘 받은 것 같다. 아니면 이 멘티는 좀 이제 나를 잘 써먹은 것 같다. 그런 멘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 두 분에 비해서 사실 멘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한된 어떻게 보면 좀 바이어스된 거밖에 이야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제가 이야기 드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는 계속 이제 왜를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걸 했고 왜 이렇게 했고 또 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하고 또 어떤 왜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 거라서 좀 많이 고민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좀 많이 좀 성장하는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혹시 규원님도 그런 멘티를 좀 만나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 사람은 날 정말 잘 써먹었다. 저는 초기에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이 멘토링은 지식을 쌓는 목적이 나는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 멘토링은 취업이 목적이다. 새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더 내가 원하는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 이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깊이 있는 지식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깊이가 있는 것들을 많이 전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이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뭐 이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험했을 때 결과가 좋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그런데 본인에서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저를 믿어줬던 멘티분들이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 해보면은 팀플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뭐 제가 취업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취업을 위해서 같이 팀플레이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가끔 이럴 때 있어요. 뭔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뭐 평소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셔도 된다. 그거보다 차라리 이거 하시는 게 낫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를 믿고 이렇게 따라 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성과가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채용 시장 되게 안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뭐 지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지금 경력자들이나 시니어들도 되게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멘탈 관리 잘 하고 한두 군데 뭐 서너 군데 지원해서 떨어졌다고 절대로 기죽지 말고 될 때까지 계속 끝까지 부딪혀라. 뭐 이런 조언을 했을 때 저를 믿고 좀 계속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MSA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멘토님이 얘기해줘도 이제 그게 설득이 덜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아마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혹시 조시님은 좀 어려웠던 멘티도 있으셨었나요? 어, 공부를 안 해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동기부여를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회사에서도 주니어 개발자랑 같이 협업할 때 굉장히 동기부여를 잘해주고 명확하게 마일스톤을 정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지 않구나라는 좌절감이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죠, 저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럴 때 좀 힘들었었는데 말을 안 하는 제가 맨 처음 멘토링 하기 전에 온보딩 세션을 꼭 해요. 한 40분 정도?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은 내 고객이고 나는 내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는 내가 슈퍼 을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갑질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 너가 원하는 게 있으면 편안하게 다 알려주면 내가 최적화를 해줄게. 뭐 이런 의미거든요. 정말 뭘 사실 요구해도 맞춰줄 자신이 있고 뭐 못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다가 이제 막 한 번에 막 이렇게 탁 터진다거나 이러면은 나는 어떡하지?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막 약간 이러면은 되게 그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뭐 동네 형이나 뭐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 될까 좀 음, 그런 고민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한 번은 꼭 만나는 것 같아요. 좀 한 달 안에 빨리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저희 회사 한 바퀴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근처에 맛있는 맛집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이고 이제 좀 친해져야지 그런 말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어쨌든 말을 안 하는 친구들이 참 약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글쎄요. 마음의 허들 낮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아무리 뭐 해도 막 이미 나이 차이가 막 8살, 뭐 10살 이러니까 음, 저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멘티 상담할 때 그 멘토님들하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멘티들한테 절대 참참못은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레드라이트 같은 게 느껴질 때는 멘토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들어주실 분들이라고 참지 말고 그냥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때그때 얘기하는 게 가장 멘토링 잘 받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은 멘티를 만났을 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구체적인 내가 뭘 원한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내 목표는 뭐니까 나를 도와달라 하면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럼 또 반대로 그냥 나 MSA 하고 싶다라는 거는 목표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 하고 싶은지를 좀 물어볼 것 같아요. 뭐, 너가 생각하는 MSA의 정의가 뭐야? 뭐, 왜 그거가 필요한 거야? 뭐, 이런. 그래서 그 생각이 좀 정리되어 있고 합리적이라고 하면은 저도 따라가겠죠. 그걸 잘할 수 있게 도와주겠지만,
좀 뭔가 논리가 부족하고 근거가 부족하면은 면접에서 반드시 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논리를 좀 잘 빌드할 수 있게 왜 이러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요한 거다. 뭐 그래서 이거는 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선을 정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멘토링 할 때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써도 되니까 나를 설득하고서 해라. 내가 설득이 되면 써도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보통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조급함이 있다 보니까 채용 요구사항이랑 우대사항이 있는 거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얘기해 주시곤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 설득하라고 얘기하죠. 저 이런 거 알아야 이제 그런 걸 쓸 수 있다. 사실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면 면접관을 설득할 확률은 너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멘티의 편이고 멘티가 잘 되길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조차 설득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좀 어렵겠죠? 저는 죄송해요. 그 약간 조금 결이 다르지만 공유하고 싶은 케이스가 하나 있긴 한데요. 저는 오히려 요구사항이 굉장히 분명했지만 제일 힘들었던 멘티분이 있는데 뭐였냐면은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눈이 높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회사라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과 너무 좀 다른 요구사항이었어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음, 그리고 솔직히 멘티분의 당신의 어떤 커리어는 이렇게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지만 그분은 중도 하차를 하셨어요. 음. 그분이 조금 저한테는 가장 어려웠던 멘티분입니다. 근데 저는 옳은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이제 오히려 이제 멘티분들에게는 본인의 기대치와 맞게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너무 말씀해주신 것처럼 과도하게 높은 곳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맞춰주는 것도 멘토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서 시장 가치를 좀 냉혹하게 평가해주는 것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준비한 주제는 얼추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좀 이제 오늘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얘기라거나 좀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있으셨던 분도 계셨을까요? 사실 멘티가 아니어도 회사를 지원하고 구직하는 친구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원을 하면. 근데 네. 떨어질 때마다 뭔가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면접의 합격률이 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질수록 많이 합격하고 더 확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떨어졌다라고 해서 실패가 아니라 내가 실패라고 정의해야지 실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할 때까지 실패한 게 아니라고 정의를 하면은 실패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한 게 아니라 과정이니까 좀 뭐 많이, 그러니까 그 멘티분들이 떨어져서 그 뭔가 축 처진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게 어떻게 이 사람을 뭐 위로할 수 있을까? 뭐 근데 확실한 팩트는 떨어지는 횟수에 비례해서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니까 좀 더 같이, 물론 왜 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문제 원인을 특정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뭐 똑같겠지만 그거는 여기 있는 멘토들이 너무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거니까 뭔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제 멘티가 이걸 봤으면 좋겠네요. 좀 보고서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구직할 때 멘탈 관리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자신감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떨어지면 너무 좌절해버려서. 제가 좀 덧붙여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뭐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합류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이제 중단 소식을 드리기도 하고 되게 많이 해봤는데, 어,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사람만 놓고 맥락 없이 한 사람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평가해서 기업이 채용하거나 채용을 중단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특히나 스타트업 씬이라면은 그런 곳에서는 그거 외에 작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갑자기 조직 개편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갑자기 비즈니스 상황이 달라져서 어디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집중 포인트가 달라진다든지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 같은데
우리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채용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지원해서 합격하지 못했다는 게 내가 그냥 부족해서 그렇게 1차원적인 이유로만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 왠지 뭐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오늘 다른 분들 말씀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오늘 살짝 멘토링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사실 메모해둔 거 몇 개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의견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좋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완전히 공감하는 게, 사실 채용이라는 게 그 사람의 역량만으로 결정이 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도 뭐 시니어 레벨, 저도 이제 이직을 여러 번 하면서 느낀 게, 뭐 최종 합격까지 갔다가 뭐 그런 회사의 사정으로 뭐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직이라는 거는 결국엔 뭐 약간의 운도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생각해서 많이 시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들 뭐 어렵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또 취업은 다들 하시니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 하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기회 되면은 오프라인으로도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